앞에서들 굉장히 열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선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큐리티 컴플렉스, 제가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북한학을 가리키는 사람이 갑자기 중동 얘기를 하는데 여기 앉아 있다라는 게 시큐리티 컴플렉스의 그 모습을 대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인연이 있어서 중동 지역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멀지 않죠, 여러분. 이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에서 제가 18년을 일을 했습니다. 95년에 입사를 했더니 97년에 IMF가 터지면서 거기에 이제 계속해서 분쟁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 해야죠. 중동 전문가를 뽑아주면 제일 좋은데 95년 이후에 97년 이후에는 아무도 뽑아주질 않아서 제가 10년을 막내를 하면서 선배들이 각 지역을 찝어서 너 해라 했는데 제가 걸린 데가 중동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정책 보고서를 쓰는 연구를 했고요.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두 분 정말 제대로 공부하시는 교수님들 매우 어렵더라고요. 제가 구약 성경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시작해야 전체 역사를 볼 수 있어서 10년을 고생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 이후에도 중동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북한학과에서 가르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우리 박선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원래 동맹 연구자입니다. 미국 외교정책, 대외정책을 보는 사람이고요. 그 안에서 다 북한을 같이 보긴 하죠. 그런 면에서 미국의 대외 정책은 중동을 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 앞에 두 분 교수님 다 말씀하신 거,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도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원래 주어진 이 발제는 정확하게 제가 읽어드리면 현 상황을 토대로 국제관계와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으로의 함의,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다 맞춰서 최대한 아까 5분, 17분 몇 분 말씀하셨죠? 16분에 제가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국제 정치적인 함의는 저는 매우 중요한 함의가 당연히 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은 이게 작년 2월 24일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저는 국제사회, 국제질서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만의 얘기는 아니고 국제정치를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즘같이 이 많은 담론들이 쏟아져 나오는 때가 없다. 근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늘 영어로서 죄송합니다. 플래시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중동에서의 이게 제대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이런 상황이 이미 시작된 국제 질서의 변화,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변화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정성으로 가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줄 텐데 그 영향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충분히 우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당연히 한국에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국제 질서를 제가 다 말씀드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들어보신 거가 이제 신냉전으로 들어간다, 그런 의도 있고요. 한 4-5개 정도의 큰 담론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가 신냉전이고, 또 하나는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헌팅턴이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 문명의 충돌이 얘기되고 있죠. 이건 하마스 이스라엘 분쟁 이전부터 문명의 충돌 형식의 서구와 타자, 영어로 더 레스트와의 대결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 서구 미국 중심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대결 국면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담론이 있고, 또 하나의 담론은 비슷한 맥락이라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미국이 45년 이후에 주도해왔던 이른바 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 혹은 규칙에 기반하는 국제질서, 지금 두 개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미국이 만들어왔던 그 질서에 대해서 도전하는 세력이 있다. 그러면서 이걸 우리가 문명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사실 중국 얘기를 하는 건데요. 미국 서구 중심의 문명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비서구의 문명이 분명히 존재했다. 이거는 사실은 아랍권도 당연히 포함되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향후의 질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갈등의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중동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 측면에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고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큰 틀에서 제가 너무 큰 화두를 던졌는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미국과 중동의 관계는 도대체 뭐냐. 앞에 우리 백 박사님이 좀 얘기를 하셨는데요. 미국이 힘듭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스스로가 힘든 모습을 우리한테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죠. 2016년에 트럼프가 등장했다라는 것 자체가 미국이 힘든 거다 생각합니다. 저는
트럼프의 등장을 미국의 트럼프냐 트럼프의 미국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미국의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등장해서 미국을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미국이 원래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공교롭게 트럼프란 인물이 거기에 서서 잘 활용해서 더 그 방향으로 빨리 가게 만든, 트럼프를 우리가 허리케인 트럼프라고도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미국이 어쨌든 자신들의 상대적 쇠퇴는 분명하고 2008년의 금융위기가 대표적으로 등장한 쇠퇴고, 그 쇠퇴의 원인은 세 가지를 얘기하죠. 흔히 말하는 과잉팽창,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20년간의 테러와의 전쟁, 두 번째는 경제적 양극화, 그로 인해 세 번째 민주주의의 기능 이상이 있었다. 말씀드린 게 다 미국의 현상적으로 이미 나타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오바마는 말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딱 등장하면서 이게 보니까 중동에 발을 빼고 싶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retrenchment, 축소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바마의 화려한 구호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뒤에서 끈다. 영어를 써 죄송합니다. lead from behind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어떻게 끌어요? 뒤에서 미는 건 가능하지? 그러니까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세계 경찰의 역할 안 하겠다 얘기했고, 그리고 자신들 비용 안 쓰겠다 얘기하면서 중동에 발 빼겠다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중동 하시면 시리아 때 망신당하면서 러시아가 등장하고 막 그런 모습을 했는데 결국 발을 못 뺐죠. 그냥 중동에 붙잡혀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오바마가 말한 이른바 피보트 아시아 재균형, 결국은 미국의 현재 제일 관심사는 중국이지 않습니까?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들어와서 중국 견제하려는데 능력도 안 되고 의지도 안 되니까 동맹국 모아서 가지만 그래도 중동에서는 좀 털고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죠. 오바마가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거는 셰일가스 혁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LNG 수출 1위국으로 올랐으면서 중동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이 예전만큼은 아니다. 원유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라는 것도 작동을 합니다. 근데 못 뺐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트럼프는 트럼프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아브라함 그렇게 해서 자기 사위 쿠슈너 시켜갖고 이 노벨상 타려고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좀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별 생각 없이 어쨌든 그러고 있었지만 트럼프도 중동에서 발을 빼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거기 있고 싶지 않았죠. 그거는 미국 우선주의 측면에서 당연히 그렇게 비용 쓰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근데 바이든도 사실 바이든이 트럼프의 정책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특히 가장 많이 비판한 게 2015년 트럼프가 거칠게 깨버린, 2015년에 체결됐는데 거칠게 깨버린 이란 핵합의 JCPOA죠. 그거를 자기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다시 복원을 하겠다 하지만 현재 시점까지 복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엄청난 비판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은 아주 더 어떻게 보면은 결단 있게 중도에서 발을 뺐지 않습니까? 아프간에서 지난 2년 전에 그 난리를 치면서 망신을 당하면서도 발을 뺐고, 중동에서도 확실히 발을 빼려고 사우디와 이스라엘을 뭔가 이렇게 협력시켜 놓고 내려고 했는데 이번에 딱 발목이 잡힌 그런 상황이다. 이게 아직은 제가 좀 발목이 잡혔냐 안 잡혔냐는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스라엘을 바이든이 막 빨리 갔지 않습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당연히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인지적 동맹, 매우 특수한 관계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너무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이스라엘을 지원한다,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럼에도 근데 바이든이 얘기하는 내용을 잘 보면 이스라엘의 공격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건 이제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인데, 대규모 인도주의적인 재앙을 피하겠다. 그래서 가자를 점령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고, 오늘도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스라엘의 시가전에 대한 우려를 다시 표명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당연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중동에서 발을 빼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거칠게 들어가서 가자에서 대규모 인도주의적인 재앙이 나타나면 이게 반미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다고 미국이 이스라엘과 선을 그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금 중동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그래도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데, 바이든도 그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9.11 테러 때 우리가 실수했다. 워낙에 큰 분노했고 정의를 추구하고 그런 것을 얻는 동안 실수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라는 계속 얘기를 하고 실질적인 작전 차원에서의 움직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저는 뭐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랑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그간 중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인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중국이 나서서 이란과 사우디와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행동을 했지만 사실은 중국과 미국이 세계의 패권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지금 보이는 모습과 미국이 보이는 모습은 차이가 큽니다. 어쨌든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 갔는데 이거 정치적으로 엄청 큰 도박입니다. 이것이 잘 안 풀리면은 이거는 자신에게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동을 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뭔가 최악의 사태는 막아보자 해갖고 대통령이 직접 갔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좀 죄송한 말입니다. 말만 하고 있죠. 중국의 특사가 가긴 했습니다만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사람들 만났다고 하는데 뭐 이상한 뭐 죄송한데 이제 우리가 다 방송에 나가는 건데 별로 좋지는 않대요.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특히 뭐 관심을 갖고 봅니다. 러시아는 뭐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 근데 어쨌든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간의 중국의 대외 정책의 핵심이 비개입주의잖아요. 그래서 중동에서도 늘 이 중립을 지키려고 위치를 하는데 지금 왕이 외교부장의 말을 보면 점점 움직이면서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미국을 고려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가니까 이것은 팔레스타인 편을 들어서 국제 정치 역동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을 그려주겠다는데 정말로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어떤 이 평화를 중재할 생각이 있느냐? 저는 상당히 거기는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때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학과 교수니까 북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냐,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이냐 관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 1년, 그러니까 지난 2월 24일, 작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북한이 그간 늘 얘기했던 가장 핵심적으로 비판하는 제국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북한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이 얘기해온 대외정책 원칙이 있고 주체라는 원칙이 있는데 거기에 완전히 반하는 행위를 하는 러시아를 어떻게 얘기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저희 관심 있게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 미국 책임론으로 던져버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다는 얘기는 거의 빠져버리고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담화가 23일, 24일 두 편이 나왔는데요. 23일에는 조선중앙통신 논평으로 나오고 24일은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 담화로 나왔습니다. 높은 수준의 담화는 아닙니다. 이제 그럼에도 그 담화의 내용을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읽히는데 이 특징은 최근 북한이 한 2, 3년 계속 보여온 특징입니다. 첫 번째, 아까 잠깐 말씀드린 미국 책임론을 얘기합니다. 특히 미국이 이중 기준을 얘기하고 있다. 이스라엘도 분명히 반인도주의적, 반인권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왜 하마스만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북한의 입장이 늘 반영이 됩니다. 이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이 중동 사태도 그렇고 북한이 발표하는 담화는 이것을 사실 순수하게 그 어떤 사건이 아니라 거기에 자신들의 입장을 다 투영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논리를 펴가거든요. 이중 기준이라는 것은 김여정이 2년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여정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자신들이 핵 개발을 비롯해서 자신들의 그런 국방력 강화는 자위권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건 한국도 하고 미국도 하는데 왜 자신들한테만 문제 제기를 하냐. 그게 이중 기준론이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은 미국을 통해서 이중 기준론을 했고 두 번째는 북한이 계속 유엔 안보리를 비판합니다. 이번에도 안보리 무력화가 됐다라고 안보리를 비판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게 재밌는데 팔레스타인을 옹호해요. 근데 옹호하는데 이스라엘 자체를 비난하기보다는 이스라엘과 연계된 미국으로 비난하고 제일 관심 있게 본 게 24일 날 오늘 며칠이죠? 오늘 25일인가요? 그러니까 어저께 나온 그 담화에 그러니까 조선중앙통신에 갑자기 뜬금없이 북한이 10월 10일 아바스 수반으로부터 받은 그들이 말하는 쌍십절 10월 10일이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거든요. 창건일을 축하한다는 아바스의 친서가 왔는데 그걸 10월 10일 날 공개를 안 하고 어저께 공개를 했습니다. 아바스에. 그게 두 번째 조선중앙통신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너무나도 이들의 그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거기 친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북한은 제국주의와 맞서 싸우는 국가이기 때문에 인민 간에 협력하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북한이 자신들의 입장을 투영했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뭔 얘기를 하냐면 자위권을 강조합니다. 팔레스타인들이 자위권이 있다. 근데 이것도 북한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핵 보유는 자위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자위권을 통해서 자신들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미국을 비판하려고 하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선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중동 문제도 이거는 다 연계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일단 자신들이 밝힌 대로 계속해서 핵을 고도해 나갈 가능성, 그 공간이 훨씬 더 커지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반미 연대가 생기면 자신들이 원하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진영주의가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것을 하나의 기회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문제도 있죠. 왜냐하면 북한은 미국과 담판을 해야 되고 미국의 주의를 끌어야 되는데, 미국이 중동으로 가고 우크라이나로 간다면 지난 3년간 거의 무시당했던 북한이 더 무시당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북한의 고민이긴 합니다. 16분 정확히 맞췄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